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과학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분열을 멈춘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앉은 세포들이죠. 과학자들은 여기에 좀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좀비라는 이름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더군요. 이 세포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멀쩡한 세포까지 끌어들여 함께 늙게 만드니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세포가 왜 분열을 멈추는지를 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멈춰버린 세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늙게 만드는지를 봅니다. 노화가 실제로 벌어지는 그 현장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세포의 분열에 정해진 한계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텔로미어가 다 닳으면 세포는 더 이상 나뉘기를 멈춘다고요. 그렇다면 분열을 멈춘 그 세포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분열을 멈추는 건 대개 그 안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텔로미어가 위험할 만큼 짧아졌을 수도 있고 DNA가 심하게 손상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아는 세포 앞에는 크게 두 갈래의 길이 놓입니다. 손상이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하면 세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세포가 스스로를 거두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 여정의 뒤편에서 따로 자세히 만나게 됩니다. 손상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 때 세포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죽지는 않되 분열만은 영영 멈춘 채 그 자리에 남는 겁니다. 분열은 멈췄는데 죽지는 않은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상태를 세포 노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ellular Senescence라고 합니다. 흔히 좀비 세포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함이 꼭 좀비를 닮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 멈춘 세포의 존재 자체는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만난 헤이플릭이 분열을 멈춘 세포를 처음 들여다봤을 때부터요. 다만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이 세포를 그저 수명을 다하고 물러난 존재쯤으로 여겼습니다. 쓸모를 잃고 조용히 뒤로 물러난 늙은 세포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생각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이 멈춘 세포는 결코 조용히 물러나 있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이 좀비 세포는 그저 활동을 멈춘 채 가만히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분열을 멈춘 뒤로 세포는 몸집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릅니다. 모양도 일그러지고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은 도리어 부산해집니다. 겉보기엔 이를 놓은 듯 보이지만 속은 그 어느 때보다 둔주한 셈이죠. 그런데 세포는 왜 죽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이런 길을 갖게 된 걸까요? 망가진 세포가 분열을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떠올려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지난 편에서 봤듯이 통제를 잃고 분열을 거듭하는 세포는 암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위험한 신호를 감지한 세포에게 분열을 영구히 멈추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더는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포 노화는 망가진 세포가 암이 되는 길을 미리 차단하는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분열을 멈추는 이 길이 무작정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젊고 건강할 때는 우리 몸이 이 좀비 세포를 잘 관리합니다. 이렇게 멈춰버린 세포가 생겨나도 면역세포가 부지런히 찾아내 치워주거든요. 생겨나는 족족 청소되니 좀비 세포가 몸에 쌓일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시작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분열을 멈추고 좀비가 되는 세포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을 치워야 할 면역세포의 청소 능력은 도리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청소를 맡은 면역세포 자신도 함께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새로 생기는 좀비는 많아지는데 치우는 손길은 느려지는 겁니다. 그 결과 처리되지 못한 좀비 세포가 몸 곳곳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이 모습은 오래된 공장에 빗대어 볼 수 있습니다. 공장 한켠에 고장이 나서 더는 돌아가지 않는 기계가 한 대 있다고 해보죠. 가동을 멈춘 기계라면 조용히 드러내 자리를 비우는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전원이 꺼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공장이 새 것일 때는 이런 기계가 한두 대 생겨도 곧바로 점검에 드러냅니다. 하지만 공장이 오래되고 손이 모자라지면
멈춘 기계가 하나둘 그냥 쌓여갑니다. 좀비 세포가 우리 몸에 쌓여가는 풍경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좀비 세포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일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좀비가 결코 얌전히 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좀비 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답은 좀비 세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깥으로 내뿜는다는 데 있습니다. 분열을 멈춘 세포가 속으로는 둔주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좀비 세포는 주변으로 수많은 신호물질을 쏟아냅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SASP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Senescence Associated Secretory Phenotype, 전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성장인자, 단백질 분해 효소 같은 물질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에도 원래는 그럴듯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좀비 세포가 내보내는 신호는 사실 일종의 구조 요청에 가깝습니다. 나는 망가졌으니 어서 와서 나를 치워달라는 외침인 셈이죠. 이 외침을 듣고 면역세포가 달려와 좀비 세포를 청소합니다. 앞에서 본 젊은 몸이 좀비를 깔끔하게 치우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신호도 우리 몸을 지키는 쓸모있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좀비 세포가 한둘이 아니라 잔뜩 쌓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 좀비가 곳곳에 쌓이면 이 구조 요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울려 퍼집니다. 치워달라는 외침이 온몸 구석구석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외침에는 엉뚱한 부작용이 따라붙습니다. 좀비 세포가 내뿜는 이 신호물질에 주변의 멀쩡한 세포들이 계속 노출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오래 노출된 정상세포가 덩달아 좀비로 변해버립니다. 멀쩡하던 이웃세포가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늙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노화의 전염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화 속 좀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좀비 한 마리에게 물리면 멀쩡하던 사람도 좀비가 되죠. 우리 몸속 좀비 세포도 꼭 그런 식으로 주변을 물들여갑니다.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넷을 만드는 식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시작된 노화가 시간이 지나면 주변 조직으로 천천히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일을 몸 전체의 풍경으로 넓혀서 봅시다. 좀비 세포가 내뿜는 신호물질의 정체는 대부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나쁜 것으로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염증은 본래 우리 몸을 지키는 정상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손끝을 베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욱신거리며 화끈거리죠. 바로 그것이 염증이 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처가 나거나 병균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잠깐 불이 확 타오릅니다. 이 불이 침입자를 태워 없애고 상처를 수습한 뒤에는 곧 꺼집니다. 짧고 굵게 타올랐다가 제 할 일을 마치면 사라지는 불인 셈이죠. 건강한 염증은 바로 이렇게 켜졌다 꺼지는 불입니다. 그런데 나이든 몸에서는 이 불이 종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곳곳에 쌓인 좀비 세포가 약한 불씨를 끊임없이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몸 구석구석에서 약한 불이 은근하게 계속 타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노화와 함께 몸 전체에 번지는 만성적인 염증을 인플라메이징이라고 부릅니다. 염증을 뜻하는 말과 노화를 뜻하는 말을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늙는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몸이 약한 불에 천천히 그을려가는 일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은근한 불은 우리 몸 여기저기에 천천히 흔적을 남깁니다. 혈관이 굳어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노년의 변화에도 이 만성염증이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불 하나가 노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비 세포와 그들이 지른 불이 노화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늙게 만드는 힘이 이 좀비 세포 하나뿐인 건 아닙니다. 노화를 밀어붙이는 또 다른 힘은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몸을 움직이는 그 모든 일에는 빠짐없이 에너지가 듭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공장이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장마저 나이가 들면 함께 늙어갑니다. 세포 속 이 에너지 공장을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세포 하나에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까지 들어 있습니다. 특히 힘을 많이 쓰는 곳일수록 미토콘드리아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쉴 새 없이 뛰어야 하는 심장이나 끊임없이 일하는 근육과 뇌가 그렇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공장은 본래 우리 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독립된 생명체였던 세균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와 눌러앉은 것이거든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생명 시리즈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가 먹은 음식과 숨으로 들이마신 산소를 가져다가 세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꿉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 화폐를 ATP라고 부릅니다. 세포 안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일이 이 ATP를 써서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미토콘드리아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우리 몸의 발전소인 셈입니다. 그 규모는 짐작보다 훨씬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자기 몸무게에 맞먹는 양의 ATP를 만들어내고 또 써버립니다. 다만 그 많은 걸 몸에 쌓아둘 수는 없으니 필요한 만큼 끊임없이 만들어 곧바로 쓰기를 되풀이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 수많은 발전소가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공장이 그렇듯 이 발전소도 일을 하면서 부산물을 남깁니다. 석탄을 떼는 발전소가 재를 남기고 매연을 내뿜는 것과 비슷하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찌꺼기가 새어나옵니다. 이 찌꺼기를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ROS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나쁜 것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거나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데에도 쓰이거든요.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양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입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지면 이번엔 세포 곳곳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미토콘드리아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찌꺼기에 자기가 도리어 망가지는 셈이죠. 손상을 입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예전만큼 헤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찌꺼기인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새어나옵니다. 효율은 떨어지는데 매연은 더 뿜는 낡은 발전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더 많아진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더 망가뜨리고 망가진 미토콘드리아는 또 더 많은 활성산소를 흘립니다. 한 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는 겁니다. 한때 과학자들은 바로 이 활성산소의 누적이 노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조금씩 녹슬게 하고 그 녹이 쌓인 것이 곧 노화라는 설명이었죠. 이 생각은 꽤 오랫동안 노화 연구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간단히만 볼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무조건 없앤다고 해서 더 오래 살거나 덜 늙는 건 아니라는 연구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활성산소는 노화의 유일한 범인이라기보다 여러 원인 가운데 중요한 하나로 여겨집니다. 항산화제를 챙겨 먹기만 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활성산소의 이 두 얼굴을 떠올려 보면 그 이야기가 왜 그리 단순하지 않은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가 점점 지쳐간다는 사실입니다. 수도 줄고 남은 것들도 예전만큼 힘차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발전소가 노후하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쓸 수 있는 힘도 함께 줄어드는 겁니다.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는 노년의 그 느낌 뒤에는 이렇게 지쳐가는 미토콘드리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의 동력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멈춰선 좀비 세포와 그들이 지른 불, 그리고 지쳐가는 에너지 공장까지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우리 몸 어딘가에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요?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살아온 세월이 몸속 어딘가에 새겨지는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정말 그런 표식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몸속에 새겨진다는 그 표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뜻밖에도 그 표식은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 위에 새겨집니다. 그런데 이 표식을 이해하려면 흔한 오해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DNA에 적힌 유전 정보 그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지난 장에서 활성산소가 세포 곳곳을 공격한다고 했는데 그 공격 대상에는 DNA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려는 건 그렇게 DNA가 망가지는 것과는 또 다른 일입니다. 유전자에 적힌 글자는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작은 화학적 꼬리표가 붙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 꼬리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틸기라는 작은 분자입니다. 그것이 DNA의 특정 자리에 들러붙는 현상을 DNA 메틸화라고 부릅니다. DNA 메틸레이션. 이 꼬리표가 하는 일은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에 가깝습니다. 같은 유전자라도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작동을 멈추고 떨어지면 다시 작동합니다. 유전 정보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 정보를 읽을지 말지가 이 꼬리표로 조절되는 거죠. 이렇게 유전자의 글자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 작동을 조절하는 구조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에피지네틱스라고 합니다. 한 권의 책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DNA가 책에 인쇄된 글자라면 후성 유전의 꼬리표는 그 위에 붙여둔 포스트잇 같은 겁니다. 글자는 그대로인데 어느 페이지를 펼쳐 읽고 어느 페이지를 접어둘지가 이 표식으로 정해지는 셈이죠. 그런데 바로 이 꼬리표의 패턴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젊을 때 붙어있던 꼬리표가 떨어지고 없던 자리에 새로 붙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제멋대로가 아니라 꽤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꼬리표의 패턴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일종의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후성 유전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 시계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과학자들조차 그 정확함에 놀랐습니다. 사람의 피 한 방울에서 이 꼬리표를 읽어내기만 해도 실제 나이를 거의 정확히 맞췄으니까요. 이 시계가 더욱 흥미로운 건 우리가 아는 나이와는 또 다른 나이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달력을 넘긴 횟수입니다. 하지만 후성 유전 시계가 알려주는 건 몸이 실제로 얼마나 늙었는가 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사람마다 꽤 다를 수 있습니다. 달력으로는 50살인데 몸은 40살처럼 젊은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라도 몸의 나이는 10살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몸의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앞서간 사람일수록 여러 병에 걸리거나 더 일찍 세상을 떠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력이 아니라 이 몸의 시계가 우리의 진짜 건강을 더 잘 말해준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꼬리표의 변화는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일까요? 아니면 그저 노화의 결과를 비춰주는 시계 같은 표식일 뿐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지금도 과학자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쟁 중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표식의 흐트러짐이야말로 노화의 진짜 원인이라 보고 다른 이들은 그저 노화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거울이 아니라 원인이라면 한 가지 놀라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흐트러진 꼬리표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기만 하면 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 포괄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의 뒤편에서 다시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화를 만드는 여러 얼굴을 하나씩 만나봤습니다. 멈춰선 좀비 세포와 꺼지지 않는 만성 염증과 지쳐가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흐트러지는 후성 유전의 표식까지요. 그런데 이 여러 얼굴을 한자리에 늘어놓고 보면 마지막 물음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 노화라는 현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물음 앞에서
가장 먼저 분명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화에는 단 하나의 범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좀비 세포도, 만성 염증도, 지쳐가는 미토콘드리아도, 흐트러지는 후성 유전의 표식도 저마다 노화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사실 한때는 노화를 훨씬 단순하게 여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저 몸이 오래되어 닳고 헐어가는 기계의 마모 같은 일이라고 본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노화는 한 가지 고장이 아니라 수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이런 노화의 특징을 10가지 안팎으로 꼽습니다. 물론 이 목록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다시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조각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좀비 세포가 염증을 키우고 그 염증이 다시 멀쩡한 세포를 좀비로 만들고 지친 미토콘드리아가 거기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르며 그물처럼 촘촘히 얽혀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얽힘이 노화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묵직한 실마리를 던집니다. 지금까지 과학이 노화를 파헤쳐온 방식은 철저히 부분을 파고드는 길이었습니다. 좀비 세포를 들여다보고 미토콘드리아를 뜯어보고 표식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식으로요. 이렇게 복잡한 것을 가장 작은 부분으로 쪼개어 이해하려는 태도를 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리덕션리즘이라고 합니다. 서양 과학이 세상을 이해해온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노화의 얼굴들을 이만큼이라도 알게 된 것도 모두 이 환원주의의 힘 덕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노화를 다스리는 단계에 이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부분 하나만 손봐서는 그물처럼 얽힌 노화 전체가 좀처럼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몸 전체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비로소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를 하나로 바라보려는 이런 시각을 전일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홀리즘이라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전일주의적 관점은 오래전부터 동양의 의학이 강조해온 것이기도 합니다. 몸을 따로 떨어진 부품들의 모음이 아니라 서로 이어진 하나의 조화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다만 그 조화가 실제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결국 부분을 파고드는 과학의 몫으로 남습니다. 말하자면 노화 앞에서는 부분을 보는 눈과 전체를 보는 눈이 모두 필요한 셈입니다. 그래서 노화를 이긴다는 건 단 하나의 묘약을 찾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가닥이 뒤엉킨 이 매듭을 한 가닥씩 차근차근 풀어가는 일에 가깝겠죠.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실험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얼굴 하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는 다 쓰고 버려진 찌꺼기가 조금씩 쌓여갑니다. 낡은 단백질 같은 일종의 세포 속 쓰레기입니다. 젊은 세포는 이 쓰레기를 부지런히 치우지만 늙은 세포는 그러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포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걸까요? 또 앞에서 잠깐 미뤄두었던 이야기, 세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편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래된 대비 하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분을 깊이 파고드는 길과 전체를 함께 아우르는 길 말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 둘 사이에서 저울질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핵심을 콕 집어 파고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한 걸음 물러나 전체의 균형을 봐야 비로소 풀리기도 하죠. 오늘 들여다본 노화라는 주제가 꼭 그랬습니다. 좀비 세포 하나, 미토콘드리아 하나를 끈질기게 파고든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노화의 정체에 이만큼 다가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화를 이겨내려면 이번엔 몸 전체를 하나로 보는 눈이 필요하더군요. 어느 한쪽만으로는 안 되는 두 눈이 다 필요한 일이었던 셈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노화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있었죠. 세포는 자기 안에 쌓인 쓰레기를 대체 어떻게 치우는지, 또 망가진 세포는 어떻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지에 대해서요.
세포가 자기 자신을 청소하고 또 정리하는 그 두 가지 놀라운 방식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